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해남 땅에서 전해지는 구전설화입니다. 영특하고 야무진 며느리와 바보라고 구박했던 아들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이시성을 가진 어떤 대감이 있었다. 그 대감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둘째가 게으른 데다 머리까지 아주 나빴다. 하늘 천 한 글자를 3년 동안이나 가르쳐도 전혀 깨우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배울 생각도 안 했다. 대감은 답답한 나머지 친하게 지내던 사촌 동생과 둘째 아들 문제를 의논했다. 대감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사촌 동생은 둘째를 포기하라고 했다. 그뿐 아니라 고름이 살되는 법 없다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했다. 다른 두 아들의 출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나가던 노복이 들었고 그때부터 둘째에게는 고름덩어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 별명이 자기에게 붙여진 이유를 들은 둘째는 약간 멍청한 표정을 짓더니 곧 헤헤거리고 웃었다. 대감은 멍텅구리 자식의 교육을 아예 포기하고 전라도 해남 땅에서 사또로 있는 친동생에게 보냈다. 자기 자식이니 차마 자기 손으로는 어쩔 수 없고 동생을 시켜 해남 바닷가에 빠뜨려 버리도록 할 생각이었다. 대감은 구구한 내용의 서찰을 써서 하인편에 주면서 둘째 아들과 동행하여 해남을 다녀오게 하였다. 조카를 인계받은 해남 사또는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사람을, 그것도 자기 피부치를 차마 억지 죽음을 시킬 수는 없었다. 이때 해남 관아에 한 아전이 있었는데 그 아전에게 사서 삼경을 쪽 꿰는 영특하고 야무진 딸이 있다는 말을 사또가 들었다. 사또는 그 규수를 자기 조카와 맺어주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사또는 아전을 불러 말했다. 아전,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형님의 아들을 돌보고 있소이다. 이 녀석의 나이가 20이 다 되어 짝을 찾아주어야 하겠는데 우리 사돈을 맺으면 어떨까 싶소. 사또의 말을 들은 아전은 적이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나으리, 어인 말씀이십니까? 저희처럼 미천한 집안에서 어떻게 양반댁하고 혼사를 치릅니까? 저희 집안을 멸문시키려 하신다면 차라리 저를 얼른 죽여주십시오. 아전의 말이 끝나자 사또가 웃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에게 추호도 다른 뜻이 없으니 안심하기를 바라오. 딸이 아주 영특하다고 내가 들었소이다. 나는 그저 조카가 하도 시원찮아서 당신의 딸이 잘 가르쳐주고 보필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뿐이오. 그제야 아전은 안도의 눈빛을 보였다. 혼사 문제는 일륜지대사인데 어떻게 저 혼자서 결정하겠나이까? 안 사람과 의논하여 내일 중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전 부부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수기한 끝에 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젊은 두 남녀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조카 이생은 읍내 한쪽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신접 살림을 시작하였다. 신부는 학문뿐 아니라 정숙한 몸가짐, 조리 있는 말솜씨,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는데 시숙부인 사또의 귀띔도 있고 해서 혼인 초부터 신랑을 잘 달래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우선 쉬운 천자문부터 처음에는 하루에 4글자만 읽다가 점차 8글자, 12글자 하는 식으로 공부 분량을 늘려나갔다. 공부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옆에다 마련해 놓고는 끝나면 같이 먹었고 어떤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에 얽힌 고사성어나 일화를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신랑이 공부의 맛을 붙이도록 도왔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어찌 순조롭기만 할까? 태만해지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지.
이생이 게으름을 피울라치면 당신은 양반의 자식인데 조선 천지에 글 모르는 양반도 있답니까?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눈을 비벼대며 졸려하는 기색이 있으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졸리나요? 그러면 이만 잡시다. 대신 우리 내일 아침까지 꼭 껴안고 자기예요. 하고 미인계를 쓰기도 하면서 신랑을 이끌어 갔다. 신부는 이렇게 자그마치 4년여의 노력 끝에 이생에게 사서삼경을 모두 다 가르쳤다.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인 신랑이 유교경전을 더 공부하자고 조르자 신부가 말했다. 제가 배운 것은 겨우 사서삼경에 불과합니다. 더 가르쳐 주고 싶어도 제 실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시면 숙부님을 찾아가서 독선생님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이생은 숙부를 찾아가서 부탁했다. 숙부는 조카의 말을 듣고 인근 대둔사의 유명한 강사 스님에게 부탁했고 이생은 절에서 인연을 더 수확했다. 마침 나라에서 식년시를 보게 되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러 한양으로 올라가는 전날 밤, 이생은 아내에게 자기 별명이 고름덩어리인 이유를 실토하고 울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이생의 등을 도닥였다. 여보, 당신은 고름이 아니에요. 당신은 1등 가는 신랑이고 나는 당신이 조선 천지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한양에 도착해 과거 시험장에 다다르니 전국에서 선비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초조하게 시험 시작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부친이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왔다. 부친은 이미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아들을 보는 순간 하늘천 땅지도 모르던 놈이 과거 장애까지 오다니. 대견스럽기 짝이 없었다. 시험을 끝내고 부친을 찾아간 바보 자식이 아버님, 그간 옥체 만강하시옵니까? 안부가 너무 늦었사옵니다. 하니까 아버지는 물었다. 하늘천 땅지도 모르던 내가 과거 장애까지 오다니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생이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너도 훌륭하지만 네 아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철을 얻었으니 평생 업고 다녀라. 라며 격려를 해주었다. 얼마 후 나붙은 과거 합격자 방문을 보니 당당히 장원급제로 이생의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놀랍게도 임금으로부터 전라도 화순고을 수령의 비리가 심하다고 하니 가서 조사하라는 암행어사 밀명까지 받게 되었다. 과거 급제 소식을 하루빨리 아내에게 전하고 싶은 이생은 화순과 해남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우두머리 장교에게 밀봉한 서신을 보내 암호는 고름덩어리이며 역졸들을 인솔하여 모월모시에 해남과나 근처로 오라고 지시하고는 먼저 길을 서둘렀다. 아내의 얼굴만 살짝 본 후 사또의 비리를 조사하러 화순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해남을 가려면 화순을 거쳐야 했는데 이생이 화순에 다다랐을 때 마침 사또의 행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헤어진 갓과 떨어진 옷으로 몰락한 양반 차림을 한 이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그를 낚아챘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관아에 붙잡혀가 옥에 갇힌 이생은 주객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니 웃으면서도 기가 막혔다. 조금 있으니 옥졸이 와서 이생을 사또 앞으로 데려갔다. 사또가 이생을 보더니 말했다. 조카, 오랜만이네. 세상이 참 넓고도 좋네 그려. 벌써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요? 하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화순 사또가 바로 자기를 고름덩어리라고 하면서 죽여 없애라던 바로 그 양반이었다. 너무 놀라지 마시게. 확실히 구름이 살드는 법은 없구먼. 자네, 나를 위해서 좋은 일 좀 해주었으면 하네. 내가 요즘 곤란한 일이 조금 있네. 국고를 많이 횡령했거든. 암행어사가 나를 잡으러 온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자네가 몽땅 뒤집어 쓰고 대신 자진해야겠네. 물론 죽기 전에 자복하는 글도 써서 남겨야 하네. 거짓골을 하고 집안 망신이나 시키고 다니는 것보다는 집안 어른을 위해서 목을 바치는 것도 좋겠지. 말을 들어보니 자칫하다가는 아무도 몰래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했다. 혼자 몸이니 마패가 있으면 뭐하나. 오히려 생명을 재촉하는 부적이나 되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엉뚱하게 개죽음을 당할 수야 없었다. 이 양반을 살살 달래는 수밖에. 저는 숙부님께서 죽으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제 처에게 편지 한 통을 썼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남편 구실을 못한 터라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 정도 부탁이야. 들어주어야겠지. 사또가 부르는 대로 자복하는 글을 적기로 약속하고 이생은 아내에게 편지 쓰는 것을 허락받았다. 여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소. 고름덩어리 노릇만 해서 당신에게 너무 면목 없고 미안하오. 요즘 그 마을에 난 모르는 고름덩어리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어떤지 모르겠소. 어쩌고 저쩌고 모월모일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하는 내용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는 겉봉에 화순관하라고 적었다. 사또는 이제 편지를 썼으니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죄를 자복하는 글을 쓰라고 채근하였다. 그러자 이생은 이왕 편지 쓰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답장까지만 받아보게 해달라고. 그때 자복하는 글을 쓰고 자진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하루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이생의 서신을 받은 아내는 뜬금없이 고름덩어리라니 아무래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게다가 남모르는 고름덩어리들이 돌아다닌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 생각하던 이생의 아내는 마당으로 나와서 담벼락 바깥을 내다봤다. 남편의 편지에서처럼 과연 남모르는 사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분명히 이 고장 사람은 아닌데 이생의 아내는 부딪혀보기로 했다. 사내들 틈으로 가서는 무심한 듯이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게 중얼거렸다. 고름덩어리, 고름덩어리. 갑자기 사내들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제대로 짚었구나. 무리의 대장처럼 보이는 사내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한 다음 한쪽으로 가서 편지를 보여주었다. 편지를 본 사내가 가볍게 손짓하자 갑자기 12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새댁을 둘러쌌다. 남편 편지예요. 방금 받았어요. 이생의 집 근처에서 어사를 만나려고 초조하게 며칠을 기다리고 있던 역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는 저희가 가서 무사히 모셔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화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새댁은 망연히 바라봤다. 우리 신랑의 부하 같기도 한데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도적은 아닌 것 같고 새댁이 갸우뚱하는 사이 역졸들이 밀물처럼 화순관하로 쳐들어가니 사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러자 사또 앞에 앉아서 자복문을 적고 있던 이생이 빙긋 웃더니 허리춤에 찼던 마패를 꺼내며 한마디 했다.
우리 집 사람이 많이 똑똑합니다. 그리고는 해 하고 불추리처럼 웃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문화와 역사 전설 설화 중 바보자식 가르친 이야기라는 구전설화가 모본입니다. 구연자는 당시 82세이던 임정호 옹으로 2000년 9월 7일 체록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리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디지털 해남문화대전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과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픽사베이, 1238F, 핀터레스트, 픽스타, 크라우드픽, PNG트리,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클립아트 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